wonderful, and it's in such a fantastic location in a little village in South Korea. What more would you want? 안녕하세요, South Korea. 지금 미국 보수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스뉴스에서 15년째 앵커로 일하며 한국은 미국 방위비를 축내는 나라라고 수십 번 방송했던 앵커가 자기 입으로 내가 15년간 틀렸다고 공개 고백해버린 겁니다. 그녀가 올린 게시물이 사흘 만에 리트윗 50만을 찍었고 CNN과 BBC까지 긴급 보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가 한국에 간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관광도 아니고 취재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간 미국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한국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15년 차. 그리고 이것은 딸이 한국에서 사라진 72시간 동안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14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빨간 펜을 들고 있었어요. 내일 방송 원고 위에 밑줄을 긋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별표를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국제 전화, 무시했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무시했어요. 세 번째 받았습니다. 미세스 밀러?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케이틀린, 무슨 일이야, 새벽에. 에밀리가요. 콘서트 끝나고 여의도에서 헤어졌는데 그 뒤로 전화가 안 돼요. 아예 꺼져 있어요. 인스타 마지막 접속이 어젯밤이고요. 호텔에도 안 돌아왔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린 적 없는 사람입니다. 시청률 상위 5% 프로그램 진행자. 미국 보수층이 가장 신뢰하는 얼굴 중 하나라고 불려왔어요. 그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나간 거겠지. 걔 원래 폰 충전 안 하잖아. 아뇨, 미세스 밀러. 전원 자체가 꺼져 있어요. 하루가 넘었어요. 전화를 끊고 직접 에밀리한테 걸었습니다. 신호가 안 갔어요. 바로 음성사서함. 다시 걸었습니다. 음성사서함. 5번, 10번. 전부 음성사서함이었어요. 인스타를 열었습니다. 에밀리 계정. 마지막 스토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찍은 셀카. 보라색 조명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캡션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베스트 나잇 오브 마이 라이프. 최고의 밤이라는 뜻이었죠. 보라색 하트.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공백. 에밀리. 19살. 텍사스 A&M 대학교 1학년. 레이첼의 외동딸입니다. 이 아이가 BTS에 빠진 건 3년 전이에요. 방벽이 보라색 포스터로 뒤덮였고 한국어를 독학하겠다고 교재를 사들였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겠다며 노트에 뭔가를 끄적거렸습니다. 레이첼은 한 번도 관심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 춤추는 애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레이첼이 BTS에 대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 에밀리가 서울에 가겠다고 했을 때 레이첼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돈으로 가. 대신 엄마한테 그 나라 자랑은 하지 마. 에밀리가 쏘아봤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뭔데? 레이첼이 코웃음을 쳤어요. 방위비 50억 달러. 그거면 충분하지. 에밀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르바이트 돈으로 항공권을 끊었어요. 친구 케이틀린이랑 둘이서 출발 전날 밤 캐리어를 끌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간다. 그래, 조심해. 안아주지 않았어요. 잘 다녀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서재에서 내일 방송 원고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방위비 분담금 관련 원고. 에밀리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밤에 레이첼은 한국을 까는 원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2시. 그 한국에서 딸이 사라졌어요. 남편 브라이언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밀리 전화가 안 돼. 어제부터 브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대사관에 연락해. 레이첼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 15년 동안 한국을 방송에서 말해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방위비가 얼마인지는 소수점까지 외우면서 그 나라에 대사관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브라이언이 번호를 찾아 걸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받았습니다.
성인이 연락이 안 된 지 24시간 미만이면 현지 경찰 수사 개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이첼이 폭발했어요. 내 딸이 이 시간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절차가 뭡니까? 절차 밟는 동안 내 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상대방은 차분했습니다. 미세스 밀러, 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넣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에밀리의 인스타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보라색 하트,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엄마, 나 내일 간다. 그래, 조심해. 그게 마지막이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어요. 마지막 대화가, 그래, 조심해 두 마디면 어쩌지.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잘 다녀오라고도 안 했는데. 브라이언이 레이첼 옆에 앉았습니다. 레이첼, 직접 가. 뭐, 한국에 가. 직접 찾아. 나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해. 가서 뭘 어쩌라고. 엄마잖아. 레이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권은 맨 아래에 먼지가 쌓인 채 있었어요. 만료. 다행히 달라스에 급행 여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리 가능. 인천행 비행기를 검색했어요. 달라스 포트워스에서 인천 직항. 14시간. 2,800달러.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쉽니다. 무슨 일이야, 레이첼? 딸 일이야.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동료 크레이그에게 전화했어요. 에밀리가 한국에서 연락이 안 돼. 직접 가보려고. 크레이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거기 치안 좋은 나라잖아. 네가 뭘 아는데. 레이첼, 네가 방송에서 맨날 까는 나라잖아. 근데 막상 가본 적은 없잖아. 레이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할 말이 없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도 안 댔어요. 승무원이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레이첼한테 한국어는 그냥 소음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이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BTS 때문에 독학했다고. 방에서 한국어 교재 펼쳐놓고 혼자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레이첼은 그때 이렇게 말했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쓸데없다고 한 그 언어를. 지금 레이첼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찾으러요. 서재 책상 위에 놓고 온 원고가 떠올랐어요. 빨간 펜 밑줄. 한국은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썼고 수백만 명 앞에서 읽었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혈세가 증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딸이 사라진 나라로요. 14시간 뒤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라가 제 딸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를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14시간을 날아왔어요. 한 숟가락도 못 먹었고 1시간도 못 잤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입국장을 지났어요. 첫인상이 이상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은 자국이 바닥에 붙어 있고 쓰레기통 주변에 컵이 굴러다닙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새벽 5시인데 화장실도 냄새가 안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항이야 어디든 깨끗하지. 별것 아니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한글 간판뿐이었어요. 택시 승강장을 찾았는데 표지판이 한국어. 택시 기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명동, 호텔, 명동.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 주소를 보여줬어요. 영어로 된 주소였습니다. 기사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비게이션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텍사스 고속도로에는 타이어 파편이나 비닐봉지가 굴러다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기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누르기 시작했어요. 운전 중에요. 뭐 하는 거지? 그리고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구글 번역이었어요. 화면에 영어가 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 안전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가 웃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해 보였나 봅니다. 새벽 5시에 혼자 택시 탄 외국인이 눈이 빨갛고 얼굴이 엉망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40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프런트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요. 20대 여직원이었습니다. 체크인 하시겠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아니요. 체크인이 아니라 제 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진지한 얼굴이 됐어요. 잠깐만요. 직원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3개의 번호를 적었어요. 112는 경찰이에요. 119는 소방, 9급이고요. 그리고 1330은 관광 한라인인데 여기 전화하시면 영어 통역사가 24시간 연결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어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요? 24시간.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남대문 경찰서예요. 걸어서 15분이지만 택시 타시면 5분이에요. 직원이 카운터 뒤로 가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어요. 1분쯤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택시 불렀어요. 3분이면 와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남대문 경찰서라고 말해뒀으니까 주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업무 범위 밖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 경찰서 택시를 잡아주는 게 매뉴얼에 있을 리 없잖아요. 미국 호텔에서 이런 부탁을 하면 911에 전화하세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나가려는데 직원이 잠깐만요 하고 저를 불렀어요. 카운터 아래에서 물병 하나와 에너지바를 꺼냈습니다.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가 이미 와 있었어요. 탔습니다. 기사가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주소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미리 말해둔 거죠. 택시 안에서 물병을 열었어요.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저는 손에 든 메모지를 봤어요. 112, 119, 1330, 3개의 번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지. 방위비 50억 달러, 주한미군 28,500명, 연합훈련 비용, 무역 적자, 전부 숫자였어요. 사람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호텔 직원은 새벽에 혼자 들어온 외국인한테 경찰서 택시를 잡아주고 물병까지 건네줬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팁을 기대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 직원은 팁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해준 거지? 그때는 의문이었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는 저런 일이 없으니까. 낯선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택시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냈어요. 내리면서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이 낯선 나라에서 경찰서 입구에 표지판이 보였어요. 한글 아래에 영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포린 비지터 어시스턴스. 외국인 방문자 지원이라는 뜻이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1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뭔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딸이 실종됐어요. 도와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텔레프롬프터 앞에서 유려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수백만 명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세부 조항을 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딸이 사라진 나라의 경찰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접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둘, 내선 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셔츠에 넥타이를 맨 형사였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카드를 보여줬는데 영어로 이름이 써 있었어요. 강태선. 수사과 형사였습니다. 미세스 밀러? 영어로 물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미세스 밀러, 이쪽으로 오시죠. 짧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안내했어요. 수사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모니터 2대가 놓여 있었어요. 강 형사가 의자를 하나 끌어다 자기 옆에 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짧은 사진 있습니까? 휴대폰을 꺼내 에밀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인스타 프로필 사진. 강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언제입니까? 이틀 전 저녁입니다. 여의도에서 콘서트 봤다고 인스타에 올린 게 마지막이에요. BTS 페스타요? 저는 놀랐습니다. 형사가 BTS를 아는 거예요. 네, 그거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그날 인원이 상당했어요.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 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콘서트 끝난 시간이 밤 10시경입니다. 거기서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원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응원봉 불빛이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 형사가 에밀리 사진을 모니터 옆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꾸고 시간대를 조정하고 화면을 확대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못 찾았어요. 20분. 강 형사가 카메라를 다른 위치로 전환했습니다. 30분. 저는 초조해서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돌리고 또 다른 카메라로 바꾸고 얼굴이 진지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니터만 봤습니다. 40분이 됐을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다른 사건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 겁니까? 강 형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1시간 넘게 CCTV를 돌려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미국에서 실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류를 씁니다. 24시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 담당자가 CCTV를 같이 봐주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한마디가 끝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는 지금 1시간째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본인 사건도 아닌데. 화면을 돌리다가 잠시 멈추고 눈을 비비고 다시 돌리고 1시간 12분. 강 형사가 멈췄습니다. 미세스 밀러, 이거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어요. 공원 출구 쪽 CCTV였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27분. 사람들 틈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갈색 머리, 청재킷, 배낭 하나. 에밀리였습니다. 이게 딸분 맞습니까? 맞아요. 에밀리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혼자 걷고 있었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의도역 방향으로. 여의도역으로 가고 있네요. 지하철을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딸분이 카드를 쓰셨다면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나옵니다. 그게 추적이 됩니까? 됩니다. 시간 좀 걸릴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형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어딘가에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를 봤어요. 부산 쪽에도 연락해 두겠습니다. 혹시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세스 밀러. 강 형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를 펜으로 적었어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어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선. 수사과. 그 아래에 펜으로 쓴 번호.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위비 50억 달러. 주한미군 28,500명. 제가 아는 한국은 숫자였어요. 그 숫자 뒤에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주는 형사가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강 형사였습니다. 미세스 밀러. 기차 예매 기록 나왔습니다. 딸분이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KTX? 한국 고속열차입니다. 행선지가 부산역이에요. 부산. 서울에서 325km 떨어진 도시. 딸이 왜 거기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서울역으로 가세요. KTX 타시면 2시간 40분이면 부산 도착합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 두랬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이 나라 기차를 난생 처음 타면서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역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어요. 도로가 깨끗했고 신호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택시비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우버보다 쌌습니다. 서울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부산에 있다. 살아있다. 적어도 CCTV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왜 부산인지, 왜 전화가 꺼져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울역 앞에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325km, 2시간 40분. 미국에는 이런 기차가 없습니다. 텍사스에서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390km인데 암트랙으로 5시간 반이 걸려요. 그것도 연착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2시간 40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영어를 했습니다. 부산행이요? 다음 열차 40분 뒤에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9,800원이요. 계산을 해봤어요. 약 43달러. 325km를 43달러에 간다고요. 암트랙이었으면 같은 거리에 150달러는 냅니다. 그것도 5시간 반 걸리면서요. 표를 샀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이었어요. 앞부분이 날카롭게 뾰족했습니다. 유선형. 깨끗했어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미국 암트랙은 외벽에 기름때가 끼어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데 이 기차는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탔습니다. 좌석이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앞좌석과의 간격이 암트랙보다 넓었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고 와이파이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차 안에서는 옆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가 속도가 붙었어요.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속도 앱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봤습니다. 시속 150km.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과 산이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시속 200km, 시속 250km, 시속 280km, 시속 300km. 창밖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를 올려놓으면 안 쏟아질 정도였어요. 암트랙은 시속 150km만 돼도 객차가 덜컹거리는데 이 기차는 시속 300km에서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에는 이런 기차가 없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매일 방송에서 말하면서 고속철도 하나 없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기차로 가려면 이틀이 걸린다.
이 작은 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다.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출장 가는 회사원 같았습니다.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으세요? 제 얼굴이 그렇게 엉망이었나 봅니다. 14시간 비행에 한숨도 못 자고 경찰서에서 1시간 넘게 CCTV를 보고 지금 딸을 찾으러 부산으로 가는 중이니까요. 딸이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제가 왜 이 낯선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했던 거겠죠. 아니면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남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부산 어디쯤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해운대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분이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이 부산 가면 해운대 쪽 게스트하우스에 많이 머무르거든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운대 근처 게스트하우스 목록이었어요. 10개가 넘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이거 사진 찍어 두세요. 경찰서에서 안 되면 직접 전화해 보셔도 돼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진짜 모르겠었어요.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낯선 외국인의 사정을 듣고 게스트하우스 목록까지 검색해주는 일이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뉴욕 지하철에서 옆 사람한테 말 걸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딸 찾으시는 거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경찰서 강 형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딸 찾으시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듯이. 미국에서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돈이 되거나 의무가 되거나 법적 책임이 있거나 셋 중 하나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는 번역 앱으로 서울은 안전합니다를 보여줬고 호텔 직원은 경찰서 택시를 잡아주고 물병을 건넸고 형사는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줬고 지금 옆자리 이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목록을 검색해주고 있었어요. 전부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한테요. 대가도 없이요.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제가 아는 세상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부산 출장이라 오후까지는 있거든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 형사 명함 옆에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어요. 다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논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이 있는 집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볼 것 없는 나라라고. 방위비나 축내는 나라라고. 지금 그 나라의 기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이름 모를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딸을 찾으러 가면서 2시간이 지났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다음에 영어가 나왔어요. 다음 역은 부산역입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이었어요. 옆자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딸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차가 멈췄어요. 부산역.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냄새. 텍사스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 주머니에 명함이 2장 있었습니다. 강태선 형사.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지도 못한 기차 옆자리 남자.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에서 혹시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로요. 해운대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해운대, 폴리스.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에밀리. 부산 어딘가에 있다. CCTV에서는 걸어가고 있었다. 기차 예매 기록으로는 부산역에서 내렸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부산역 이후의 동선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부산역 출구까지는 에밀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산역을 나선 뒤 에밀리의 동선이 끊겼어요. 택시를 탄 건지 버스를 탄 건지 현금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이 더 이상 없었어요. 해운대 경찰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주변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연락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그 사이에 에밀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325km 떨어져 있다는 것, 바다가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건물 1층의 작은 카페, 들어갔어요. 주문을 해야 하는데 메뉴판이 한글이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길래 아메리카노처럼 보이는 걸 가리켰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만들어줬습니다. 4,500원, 약 3달러. 텍사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6달러인데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짚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4시간 비행, 서울 경찰서, CCTV 1시간, KTX 2시간 40분, 부산 경찰서, 그리고 결국 동선이 끊겼다. 찾을 수 있을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이 낯선 도시에서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살 초반, 반팔 티셔츠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또 이 질문이었습니다. KTX 옆자리 남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처참해 보이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아요. 왜 이 낯선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했겠죠. 아니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인정한 거겠죠. 딸이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됩니다. 폰이 꺼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 영어 좀 할 줄 알아요. 부산대 영문과 3학년이에요. 이름은 강준하입니다. 레이첼 밀러입니다. 미세스 밀러,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게스트하우스 쪽에 전화 돌려볼 수 있어요. 한국어로요. 저는 준하를 봤습니다. 22살짜리 대학생.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교재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업은 오후에 하나 있는데 빠져도 괜찮아요. 이게 더 급하잖아요. 이게 더 급하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찾는 게 자기 수업보다 급하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로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학생이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 테이블 외국인의 사정을 듣고 수업을 빠지겠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부탁합니다. 준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KTX에서 찍어둔 게스트하우스 목록 사진을 보여줬어요. 준하가 목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운대 쪽이면 여기부터 해볼게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하나하나.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인 여자분 묻고 계시나요? 19살이요. 갈색 머리에 청재킷 입고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니요, 없는데요. 두 번째. 외국인 손님 안 계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없다는 대답이었어요. 준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화를 끊고 다시 걸고 목소리 톤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귀찮다는 기색을 안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22살짜리 대학생이 낯선 사람을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쏟으면서 아무 대가 없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준하가 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돕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동안 방송에서 한국을 말했습니다. 방위비, 무역 적자, 분담금 협상, 미국 납세자의 부담. 전부 숫자였어요. 한 번도 이 나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 숫자 뒤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 테이블 외국인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고 수업을 빠지고 전화를 돌리는 22살짜리 대학생. 준하가 8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인 여자분 묻고 계시나요? 19살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네? 있어요? 갈색 머리요? 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하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세스 밀러, 찾은 것 같아요. 준하가 전화를 끊고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해운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여기서 택시로 10분이에요. 같이 가시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준하가 기사한테 한국어로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찾은 거야? 정말?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확인한 게 전부였어요. 미국인 여자, 갈색 머리, 19살, 폰을 잃어버렸다. 에밀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10분 뒤 택시가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양쪽에 작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의 넓은 도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써 있었는데 그 아래에 영어로 작게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요. 준하가 앞장섰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거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바닥에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에 선반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에밀리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큰 양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물을 깍둑 썰기 하고 있었어요. 옆에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칼질을 보면서 손을 잡아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에밀리도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뒤쪽 부엌에서는 50대 여자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 텍사스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맘? 에밀리가 저를 봤습니다. 칼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맘, 엄마가 왜 여기에? 에밀리.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가 일어났습니다. 양푼을 밀어놓고 저한테 뛰어왔어요. 껴안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온 거야? 엄마가 한국에? 전화가 안 돼서. 아이폰이 꺼져 있어서. 아, 폰. 해운대에서 셀카 찍다가 바다에 빠뜨렸어. 완전히 고장났어. 엄마 번호 외우고 있었으면 전화했을 텐데 번호를 모르잖아. 인스타도 폰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되고 폰을 바다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납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폰을 잃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50대 여자가 다가왔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숙. 준하가 통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에밀리가 여기 온 사정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숙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하가 옮겼습니다. 이틀 전에 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폰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돈은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제 폰으로 대사관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번호를 모른대요. 내일 같이 대사관 가려고 했어요. 저는 정숙 씨를 봤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재워준 겁니까? 숙박비도 안 받고요? 준하가 통역했어요.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잖아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일어났어요. 준하가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은 순덕 할머니예요. 옆집에 사시는데 매일 놀러 오시는 분이래요. 에밀리한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계셨대요. 순덕 할머니가 저를 보며 뭔가 말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준하가 통역했습니다. 딸이 예쁘고 착하다고요.
깍두기 만드는 거 금방 배웠다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순덕 할머니가 깍두기 만드는 법 가르쳐 줬어. 나 한국어로 대화했어. 할머니가 내 발음 좋다고 했어.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3년 동안 방에서 BTS를 들으면서 독학한 한국어. 제가 쓸데없다고 했던 그 한국어. 그 언어가 낯선 나라에서 딸을 지켜준 거였어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정숙 씨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배고프시죠? 된장찌개, 밥, 김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에밀리가 직접 만든 깍두기. 반찬이 5개나 됐어요. 저는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인 겁니까? 준하가 통역하자 정숙 씨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밥 먹는데 반찬이 빠지면 어떡해요? 당연하다고요. 미국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하면 전부 돈이에요. 빵 하나 $2, 샐러드 추가 $4, 소스 추가 $1. 전부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5가지 반찬이 그냥 나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깊은 맛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과 경찰서와 기차와 카페와 택시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호텔 직원이 준 에너지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깍두기를 집었습니다. 에밀리가 만든 깍두기. 아삭했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울었습니다. 에밀리가 놀랐어요. 맘? 정숙 씨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준하한테 뭐라고 했어요. 준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감격해서 그래요.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어요. 에밀리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널 지키고 있었구나.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네. 정숙 이모가 밥 해주고, 순덕 할머니가 놀아주고, 엄마,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 저는 정숙 씨를 봤어요. 순덕 할머니를 봤습니다. 준하를 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자기 집에서 재우고, 밥을 해주고, 요리를 가르쳐주고, 왜냐고 물으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방송에서 방위비나 축내는 나라라고 말하던 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습니다. 정숙 씨가 빈 방을 내줬어요. 돈을 내겠다고 했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딸 찾으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숙박비가 무슨. 준하가 통역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0번은 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계란말이, 김, 나물, 김치, 된장국. 6가지였어요. 전날 저녁보다 1가지 더 많았습니다. 이것도 무료인 겁니까?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하가 아직 안 왔으니 에밀리가 통역했습니다. 아침이니까 당연하죠. 먹어야 힘이 나지. 미국 호텔 조식은 $15 추가해요. 계란 2개에 토스트, 커피.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는 반찬이 6가지나 나오고 돈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에밀리와 밖에 나갔어요. 해운대 해변이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백사장이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텍사스 갤버스턴 해변은 비닐봉지랑 맥주캔이 모래에 박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폰 빠뜨렸어. 저기 방파제에서 셀카 찍다가.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쳐서 완전히 잠겨버렸어. 저는 바다를 봤어요. 이 바다가 딸의 폰을 삼켰고 그 때문에 제가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에밀리와 나란히.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같이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빴으니까요. 방송 준비, 원고 검토, 회의. 딸과 해변을 걸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에밀리. 넌 왜 BTS를 좋아하는 거야? 진짜로. 3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10대 유행병이라고 치부했으니까. 에밀리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BTS 노래 가사 알아?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보고 싶다는 내용이야. 헤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는 노래. 그리워해서 더 보고 싶다는. 그게 뭐가 좋은데?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헤어졌잖아. 외로웠어. 그때 이 노래가 나를 살렸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어. 저는 에밀리를 봤습니다. 대학 1학년. 외로웠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엄마. 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 건 맞아. 근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나라가 궁금해진 거야.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래서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한국을 돈으로만 봤잖아. 방위비, 무역 적자. 근데 이 나라엔 사람이 있어. 나를 도와준 정숙 이모도, 순덕 할머니도, 엄마를 도와준 그 경찰 형사님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 시장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생선 냄새, 튀김 냄새, 떡 냄새. 미국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회를 먹었어요. 에밀리가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회를 썰어줬어요. 접시가 컸습니다. 회가 많았어요. 한 점 먹어봤습니다. 신선했어요. 텍사스 스테이크만 먹던 입에 이 생선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습니다. 반찬이 또 나왔어요. 김치, 무생채, 콩나물, 미역줄기. 무료였습니다. 이것도 공짜야? 에밀리가 웃었어요. 엄마, 한국은 반찬이 원래 공짜야. 리필도 돼. 계산했습니다. 4만 원. 약 28달러. 둘이 배 터지게 먹고 28달러. 텍사스에서 스테이크 하나가 45달러인데. 밤에 해운대 해변을 다시 걸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산책하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 가족, 친구들. 밤인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밤 10시에 해변을 걸으면 목숨을 걸어야 해요. 갤버스턴 해변은 해가 지면 총기 사건 뉴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10시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안전하네. 제가 말했습니다. 응. 한국은 원래 안전해.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광안대교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바다에 비치고 있었어요.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네.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 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방송에서 이 나라를 수백 번 언급했지만 한 번도 아름답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밤 11시인데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딩동 소리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밤 11시예요.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상품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어요. 삼각김밥이라는 걸 에밀리가 집었습니다. 맥주도 샀어요.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인데 참치가 부드럽고 밥이 촉촉하고 김이 고소했어요. 미국 편의점 샌드위치는 빵이 딱딱하고 상추가 시들어 있거든요. 이건 달랐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밤에도 안전한 거리. 무료 반찬.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미국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니,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나라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72시간 동안 겪은 일을 정리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번역 앱, 호텔 직원의 물병, 강 형사의 1시간 12분, KTX 옆자리 남자의 게스트하우스 목록, 준하의 하루, 정숙 씨의 빈방, 순덕 할머니의 깍두기, 무료 반찬, 24시간 편의점, 밤에도 안전한 해변. 전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준 일이었어요. 대가 없이요. 나는 15년 동안 이 나라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어요. 방위비 50억 달러, 주한미군 28,500명, 무역 적자.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15년간 방송에서 한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요.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텍사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뭘 할 건지, 예전처럼 방송 원고를 읽을 건지, 한국은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또 읽을 수 있을 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가 또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이 7가지였어요. 어제보다 또 늘었습니다. 오늘 가시니까 든든하게 드세요. 에밀리가 통역해줬어요. 정숙 씨는 부엌에서 계속 뭔가를 싸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김밥을 넣고 있었어요. 기차에서 드시라고요. 저는 김밥 봉지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동안 모르는 외국인 모녀를 재워주고 밥을 해주고 마지막 날에는 도시락까지 싸주는 사람. 숙박비를 안 받겠다고 한 사람. 미국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미니바 요금까지 청구하는 게 미국이에요. 순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를 보더니 뭔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에밀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둘이 한참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다음에 오면 김장 같이 하자고 했어. 김장이 뭔데? 겨울에 김치 많이 담그는 거야. 온 동네가 같이 한대. 온 동네가 같이 김치를 담근다고요. 텍사스에서는 옆집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뭔가 말했어요. 에밀리가 통역했습니다. 딸을 잘 키웠다고요. 예쁘고 착하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딸을 잘 키웠다고요.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 번도 같이 들어주지 않은 엄마가요. 한국어 공부를 쓸데없다고 한 엄마가요. 한국에 간다는 딸한테 그 나라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한 엄마가요. 딸을 잘 키운 건 제가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스스로 잘한 겁니다. 정숙 씨와 순덕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탔어요. 또 시속 300km, 2시간 40분. 서울역에 도착해서 강 형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미세스 밀러. 정말 다행입니다. 강 형사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이 사람은 저를 딱 한 번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1시간 12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니까요. 또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한국에서는 원래 이러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에밀리가 면세점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에밀리가 뭔가를 사왔어요. BTS 앨범이었습니다. 2장.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엄마 거야. 내 거? 응. 봄날 들어봐. 엄마도 좋아할 거야. 저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보라색 표지였어요. 3년 동안 에밀리 방벽에 붙어있던 그 색깔. 고맙다. 에밀리가 웃었어요. 엄마가 BTS 앨범을 받다니. 탑승 게이트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에밀리는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X앱을 열었어요. 어젯밤 메모장에 적어둔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수정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수정했습니다. 최종본이 완성됐어요. 나는 15년간 폭스뉴스에서 한국을 방위비나 갉아먹는 나라라고 방송했다. 내 딸이 서울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그 나라에 갔다. 경찰관이 1시간 동안 CCTV를 같이 봐줬다. 대학생이 하루를 통째로 바쳐 통역해줬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자기 집에서 재워줬다. 70대 할머니가 내 딸에게 깍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었더니 대학생이 말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나는 15년간 한국을 숫자로만 봤다. 방위비, 무역 적자, GDP. 그 숫자 뒤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게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멈췄어요. 이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폭스뉴스 시청자들이 뭐라고 할지, 프로듀서가 뭐라고 할지, 15년간 쌓아온 보수 앵커로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에밀리를 봤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BTS 앨범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사라졌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지켜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걸 말하지 못하면 저는 겁쟁이에요. 게시를 눌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 뒤 달라스에 도착합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작아졌어요.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며칠 전 이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방위비 숫자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태선 형사를 알고, 준하를 알고, 정숙 씨를 알고, 순덕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시속 300km 기차를 알고, 무료 반찬을 알고, 새벽에도 열려있는 편의점을 알고, 밤에도 안전한 해변을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에밀리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또 올 거지?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처음으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달라스 공항에 내려서 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주했어요. 화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X앱을 열었어요. 리트윗 8만, 좋아요 20만, 14시간 만에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에 주둔했었는데 이 사람 말이 맞아.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했어. 폭스뉴스 앵커가 이런 글을 올리다니 진짜 변하긴 변한 거네. 레이첼이 미쳤나? 한국 선전부에 세뇌당한 거 아니야? 감동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사흘 뒤 리트윗이 50만을 찍었습니다. CNN이 보도했어요. BBC도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갔어요. 폭스뉴스 앵커, 한국에서 딸 찾은 뒤 15년간 틀렸다 고백. 방송국 프로듀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첼, 그 게시물 때문에 위에서 난리야. 다음 방송에서 정정하든지 아니면 정정? 뭘 정정해. 내가 쓴 건 전부 사실이야. 다음 방송. 앵커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켜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태선 형사가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준 이야기. 22살 대학생 준하가 수업을 빠지고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준 이야기. 정숙 씨가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자기 집에서 재워준 이야기. 순덕 할머니가 깍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이야기. 방위비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요. 방송이 끝나고 시청률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대 1위였어요. 집에 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빨간 펜 밑줄 원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납세자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봤어요. 원고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에밀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BTS. 봄날. 엄마, 그거 듣고 있어? 응. 비행기에서 들었는데 꽤 좋네. 에밀리가 웃었어요. 3년 동안 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갈 수 있어? 가자. 이번엔 엄마가 먼저 가자고 할게. 에밀리가 껴안았어요. 엄마 최고야. 저는 에밀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재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을 설치했어요. 첫 번째 레슨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라 읽었어요. 서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발음 틀렸어. 안녕하세요. 붙여서. 안녕하세요. 응, 그거야.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15년 동안 이 나라를 숫자로 봤습니다. 방위비 50억 달러, 주한미군 28,500명, 연합훈련 비용, 무역 적자. 카메라 앞에서 그 숫자들을 읽었어요. 수백만 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숫자 뒤에 번역 앱으로 서울은 안전합니다를 보여주는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물병을 건네는 호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주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빠지고 전화를 돌리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자기 집에 재우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소녀에게 깍두기를 가르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뒤, 레이첼 밀러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자택 부엌. 도마 위에 무가 놓여 있었어요. 옆에 에밀리가 서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칼을 들고 물을 깍둑 썰기하고 있었어요. 서툴렀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잡아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순덕 할머니가 에밀리한테 해줬던 것처럼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딸한테 깍두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부산의 70대 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제가 이름도 몰랐던 나라에서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댓글이 2만 개가 달렸어요. 석 달 뒤, 레이첼은 방송에서 한미동맹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방위비 숫자만 읽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의 외국인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112에 전화하면 통역이 연결된다는 것. 1330 관광 한라인이 24시간 운영된다는 것. 서울 CCTV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것. 전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어요. 동맹의 가치는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레이첼의 한국어 실력은 자기소개 정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한국을 좋아합니다.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에밀리가 매주 교정해줬습니다. 준하한테는 매달 이메일을 보냈어요. 영어와 서투른 한국어를 섞어서 준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답장했습니다. 가장 최근 이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세스 밀러, 다음에 오시면 제가 부산 맛집 안내할게요. 이번엔 돼지국밥 드셔보세요. 정숙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에밀리가 통역을 해줬어요.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은 비워둘게요. 언제든 오세요. 강태선 형사한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어로요. 한 달 뒤에 답장이 왔어요. 서투른 영어였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스 밀러, 딸분과 행복하게 지내셔서 기쁩니다. 한국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레이첼의 서재 책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빨간 펜 밑줄 원고가 놓여 있던 자리, 지금은 BTS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한국어 교재, 그 옆에 정숙 씨가 보내준 고추장 한 병. 올여름, 레이첼과 에밀리는 다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첼이 먼저 항공권을 끊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2주 일정. 이번에는 레이첼이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서재에서 한국어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레이첼이 따라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에밀리의 교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폭스뉴스 앵커 레이첼 밀러의 72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리트윗 50만, 15년간 쌓은 세계관의 붕괴, 그리고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준 경찰관. 레이첼은 15년 동안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방위비, 무역 적자, 분담금 협상.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번역 앱을 켜주는 택시 기사가 있었고, 새벽에 물병을 건네는 호텔 직원이 있었고, 수업을 빠지고 전화를 돌리는 대학생이 있었고, 모르는 아이를 자기 집에 재우는 사장님이 있었고, 깍두기를 가르쳐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원래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은